네, 한의원님과 함께하는 티어메이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첫 번째 시간 센터백 편이 굉장히 많은 화제가 되었고 재밌었어요. 유익하기도 했고. 재밌었어요? 전 진짜 재밌었어요. 이스타 대신 내가 욕먹어서 재밌었어요. 근데 뭐 그럴 거는 알고 있었어요. 이게 참... 알고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 뭐 랭킹 뭐 이제 뭐 VS 막 이런 거 그러니까 다들 안 하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또 재밌는 소재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나라도 하자. 그런 차원에서 하는데 어찌됐건 이 콘텐츠는 이스타 TV에 한준이 암살 콘텐츠이면은 틀림없다. 암살 작전이다. 근데 뭐 그 암살을 또 이제 대비하고 있으면 네. 또 별로 암살처럼 느껴지지 않는 네, 뭐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이 주제로 내용을 풀어서 설명하실 수 있는 해설위원이 여전히 한의원님이 유일하시라고 생각해서. 아니 근데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두의 판단의 영역은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여러분들이 각자의 기준들을 가지시고 판단을 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뭐 제 말을 꼭 뭐 들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비판하셔도 상관이 없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저희 방송하는 출연진들이 모든 사람의 기준을 다 반영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모두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차피.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은 참고를 좀 해주시고 저희가 그래서 티어를 보면 S, A++, A+, A 마이너스예요. 요거 제가 방금 전에 건의해가지고 요렇게 만들었어요. 네, 이게 좀 더 저희의 어떤 의도를 표현하기에는 정확하지 않을까 싶어서. 근데 원래는 네. S, A, B, C, D였잖아요. 네네. 근데 그걸 좀 완화시킨다고 지난번에도 뭐 B 플러스까지 만들고 그랬는데 이게 맞다. B만 돼도 또 기분 언짢으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아니 뭐 나래도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으니까 그래도 그냥 다 A로 하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렇죠. 방금 바꿨습니다. 네, 한의원님의 의중이 딱 더 정확하게 반영이 된 것 같고, 자 오늘은 이제 미드필더, 이 수비형 미드필더를 제외한 그냥 중앙 미드필더와 공격형 미드필더까지 포괄한 좀 기술적인 미드필더들을 오늘 좀 비교해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의사진행 발언 딱 이제 간략하게 두 가지 하겠습니다. 네. 첫째, 오늘부터는 제가 주신 그 숙제의 이 선수들 있잖아요. 네네. 안 바꾸겠습니다. 가급적. 네, 가급적 그냥 주신 대로 하겠습니다. 진짜요? 네. 이 명단은 그러면 조금 괜찮으신지? 그러니까 지난번에 네. 막 제가 이제 특히 프랑스 선수들 넣었잖아요. 네네. 귀찮아. 그런 거 이제 누가 빠졌나 생각하기도 귀찮고. 그렇죠. 일단 할 일도 많고 지금. 네네. 그래서 안 바꾸기로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의상 진행 발언은 네. 지난번에 그 류청 기자가 그 자극을 좀 받았어요. 제가 뭐 프랑스어 전공하고 프랑스 축구 얘기를 평소에도 자주 하는데 웬 또 이 프랑스 선수들의 관심이 없냐 이렇게. 네. 그래서 내가 프랑스 선수 3명 넣어주겠다. 그거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청 씨가 여기 지금 뭐 PD님이 보내주신 선수들이 있는데 여기다가 3명을 더 넣으라고 연락이 왔어요. 유리 조르카이프, 요한 미쿠, 요한 구루키프까지. 요렇게 넣으라고 류청 씨한테 연락이 왔어요. 네. 요거 꼭 넣어주세요. 요거 편집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의 그 프랑스 푸대접하냐 그 멘트에 네. 류청 씨가 약간 멘탈이 나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프랑스 선수를 다 그냥 추천을 했다. 이 기존 멤버를 보고서 네. 뭐 자기가 이제 추가를 했는데 미안하지만 구루키프 선수는 그냥 빠져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제가 약간 고민한 거는 미쿠 선수는 조금 고민을 하긴 했어요. 미쿠 선수는 분데스리가에서도 그렇고 프랑스 리그에서도 그렇고 이 잘했던 시기들이 있어요. 물론 국가대표에서는 그리 성공적이지 않았지만 클럽 레벨에서는 대단한 플레이메이커 소리를 들었던 시기도 있어서 미쿠 선수는 좀 고려를 했는데 그냥 같이 탈락하는 걸로 구루키프 선수와 같이 탈락하는 걸로 했고 조르카이프 선수는 제가 포함시켰습니다. 그럼 조르카이프는 여기에 추가가 되는 거군요. 네, 물론 조르카이프 선수는 주 전성기는 20세기입니다. 그러나 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20세기와 21세기를 걸치는 선수라 할지라도 어쨌든 21세기의 활약이 있으면 포함을 시켰잖아요. 그렇죠. 네, 조르카이프 선수는 이들 가운데 충분히 들어갈 만 하다고 저는 판단해서 미리 스포일러를 하자면 순위도 꽤 높습니다. 네, 그래서 조르카이프는 수긍. 네. 그런데 이제 미쿠와 구루키프는 류청이 멘탈이 나간 걸로. 아니 프랑스 선수 푸대접했다고 하니까 뭐 프랑스 선수를 있는 대로 다 넣으려고 그래 또. 구루키프는 좀 불운하긴 하지만 재능은 있었다고 한데. 그렇죠. 한때 뭐 지단의 후계자 뭐 그 계열이긴 했잖아요. 그래도 추천할 정도는 아니지 않았을까. 그리고 미쿠 선수도 이제 그보다 뭐 선배지만 그 지단 선수가 떠난 그 보르도 그 자리를 또
대체했던 선수가 원래 미쿠예요. 그래서 프랑스는 역시 그 플레이메이커들이 나오면 넥스트 지단 뭐 이런 게 항상 있잖아요. 네. 그런데 어쨌든 미쿠 선수에게는 조금 미안하고 그루키프 선수는 여기 들어가면 안 될 것 같고. 네, 아무래도. 그래서 어쨌든 두 선수는 탈락.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센터백은 사실 이제 우리가 지난번 회차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뭔가 활약을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나누기가 더 쉽지는 않잖아요. 미드필더의 경우는 센터백과 비교했을 때 선수끼리 비교를 하자면 좀 용이한 부분이 있을까요? 센터백보다는 수비수보다는 그래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격수나 미드필더가 좀 더 용이하긴 한데 용이하긴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세요. 이제 이거 제가 선정한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 여기에 류청 씨 추천 조르카이프 선수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분들도 다 뛰는 위치가 조금씩 다르고 그쵸. 스타일이 다 조금씩 다르고 그리고 아마 이 명단 보시면은 뭐 이런 말씀 분명히 하실 것 같아요. 아니 토마스 뮬러나 뭐 로이킨 같은 선수 어디 갔냐. 에드가 다비드 같은 선수도 있잖아요. 네. 어디 갔냐. 근데 저는 책임이 없습니다. 제가 선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정말 공격수나 아니면은 수비에 중점적인 역할을 했던 미드필더를 뺀 것 같은데 네네. 그런데 이제 제가 왜 토마스 뮬러나 로이킨 사례를 언급을 했겠어요. 요 선수들도 여기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모호하다는 거죠. 그렇죠. 토마스 뮬러 선수를 완벽히 공격수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애매하죠. 애매한데 여기 보면은 프란체스코 토티 선수와 카카 선수가 있어요. 그리고 유리 조르카이프 선수도 그런 계열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격형 미드필더지만 뭐 처진 스트라이커 같이 이제 톱도 볼 수 있는 약간 그런 계열들이 있는데 근데 왜 토마스 뮬러 선수를 뺐냐? 제가 뺀 게 아니다. 이거는 이스타 TV에 뭐 누가 선정했는지 모르지만 선정단이 이렇게 한 것이고 류청조차도 토마스 뮬러 같은 선수를 여기에 넣지 않았다. 그리고 로이킨 같은 선수도 사실은 스콜스 선수와 플랫 442에서 서는 중앙 미드필더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스콜스 선수가 물론 공격을 더 많이 했지만 로이킨 선수도 만만치 않게 공격을 했거든요. 번갈아 가면서 올라갔죠. 만만치 않게. 물론 수비 비중은 로이킨 선수가 더 컸던 건 사실이지만 그만큼 이제 로이킨 선수가 보다 컴플리트한 선수였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미드필더들을 꾸렸는데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제 순서대로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개인적으로는 미드필더를 보통 이야기할 때 차비 이니에스타를 항상 최고급 미드필더로 좀 평가를 하잖아요. 그럼요. 이 선수들의 티어를 먼저 여쭤보면서 출발하는 거 좀 어떨까도 생각을 합니다. 일단 차비부터 출발을 좀 해볼까요? 여기 지네딘 지단 선수 있죠? 지단도 있죠. 네. 지단 선수 S에 그냥 놓으시죠. 일단 지단은 S에. 지단 선수 S에 놓으시고 바로 아래 차비 에르난데스 선수를 놓으시죠. A++. 그러니까 저는 뭐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지단 선수만이 온리 S입니다. 와, 그 중에서도 최고 높은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이제 지단 선수에 대해서도 이명철 의원님 좀 어리실 때 근데 뭐 저 19세기 분인가요? 뭐 18세기 분인가요? 뭐 1896년에 19세기죠. 그러니까 뭐 사실 어리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명철 의원님 어릴 때는 사실 지단 선수 가지고도 논쟁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 이제 뭐 인터넷이 그렇게 발달한 지금만큼 발달한 시절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때부터 사실은 우리나라의 유럽 축구 매니아층이 이제 커가기 시작을 했는데 지단이 정말 이게 진짜 S 맞아? 라는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사실. 왜 그러냐면 클럽에서는 사실 지단 선수가 어떤 시기는 조금 지단의 명성에 비해서는 조금 저조했던 때도 있고 뭔가 또 어떤 클럽에서는 뭔가 기대치만큼의 성과물을 가져오지 못한 시기도 있고 그래서 이거 국대에서만 잘하는 거 아니야? 뭐 이제 그런 이제 지단 선수에게 약간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는 매니아분들은 그러신 분들도 좀 있었어요. 2000년대 초반에는 그랬군요. 그리고 사실 프랑스 월드컵만 하더라도 지단 선수가 조별리그에서 왜 상대 발 구퇴장 당한 거 아시죠? 알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단 선수가 허무한 월드컵을 치를 뻔도 했는데 어떻게 또 그 징계받는 동안에 다른 동료들이 잘해주고 그리고 나중에 돌아와서 결국은 결승전에 살아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지단 선수는 해줘야 될 때 해주는 선수였고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뭐 클럽 이런 거를 들이대면서 약간 논쟁도 있었으나 그리고 월드컵도 아니 뭐 지단이 예를 들어 뭐 마라도나 선수라든가 이런 선수들처럼 뭐 캐리해서 사실 우승시킨 건 아니잖냐 뭐 그런 비판도 사실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랭킹을 매길 때는 결국은 그 사람의 모든 이제 지나간 세월을 돌이켜 보면서
종합적인 견지에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 사람이 어떤 역량을 지니고 있는 선수였는지 그리고 평균적으로 어떤 퍼포먼스가 가능한 선수였는지 그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지단은 물론 메시만큼 그렇게 꾸준하지는 않았던 건 사실인데 네. 정말 잘할 때는 비길 데 없는 선수였던 게 맞죠. 그 지단의 아우라에 딱 어울리는. 그래서 가진 기량으로 봤을 때 네. 이 미드필더 중에서는 최고급으로 평가할 만하다. 네, 네. 그리고 차비 에르난데스 선수가 A 더블 플러스의 수장 자리를 수장 자리. 차지합니다. 그러면 네. 이제 사실상 지단과 차비는 오늘 티어로서는 딱 그 한 단계 정도 차이네요. 딱. 그렇죠. 지단 다음이 차비다. 네, 전체 선수 중에서.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니에스타 선수가 물론 같은 대열에 들어갑니다. 같은 대열에 들어가는데 네. 여기서 사이에 네. 두 선수를 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차비 이니에스타가 있고 이 사이에 들어갈 선수. 네, 사이에 네. 카카 선수. 카카 선수를 약간 그러니까 공격형 미드필더로 분류한 것 같아요. 네. 아니 실제로 뭐 카카 선수 공격형 미드필더라고 했었으니까. 얘기할 수 네. 있죠.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카카 선수 역시도 처진 스트라이커, 네. 뭐 세컨 스트라이커라고 또 볼 여지도 충분히 있거든요. 포워드적인 성향이 강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카카의 위력, 폭발력 이런 것들이 세계적인 격찬을 받았던 거고 저는 그런 선수 두 명을 차비와 이니에스타 사이에 놓겠습니다. 요 바로 뒤에 프란체스코 토티입니다. 네. 토티 선수도 당연히 공격형 미드필더 플레이메이커라고 할 수 있지만 아시다시피 폴스 나인의 21세기의 또 원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뭐 포워드 자리에 놔도 엄청난 활약을 했던 선수 아닙니까? 그렇죠. 게다가 또 장기간. 그러니까 카카 선수와 토티 선수를 비교하자면 약간 그거죠. 토티 선수는 정말 롱런. 네. 카카 선수는 생각보다는 기대치보다는 조금 최절정기는 좀 짧은.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레알 마드리드 가서는 레알 팬들에게 좀 네. 이 종류의 실망감도 좀 안겨줬던 이제 그런 카카 선수인데 아무래도 그거는 카카 선수가 피지컬에 의존을 하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부상 이후로는 좀 꺾인 부분이 있었죠. 그러니까 카카 선수는 그 폭발적인 스피드가 있어야 사실은 본인의 여러 가지 능력이 충분히 나오는 유형이었는데 이제 그게 좀 사라지면서 결국은 아주 뭐 장수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그 카카 선수가 초절정기에 보여줬던 그 위력과 파괴력은 저는 저기서 두 번째 자리 정도가 가능하지 않나. 물론 이제 토티 선수도 엄청난 골들을 넣었고 뭐 세리에아에서 기록적인 골 기록 보유자 아닙니까? 그렇죠. 뭐 실비오 피올라 선수에 이어서 로마를 굉장히 긴 시간 지탱해줘 있는데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특히 가짜 9번 역할하던 때 활약이 엄청 뛰어났었고 그래서 토티 선수를 카카 선수 앞에 놓을까도 생각을 해봤지만 그냥 제가 받았던 그 초절정기의 임팩트 면에서 저는 카카 선수에게 0.00001점을 더 줬어요. 네. 그리고 이니에스타 선수가 정말 비길 데 없는 기량의 소유자인 거는 맞아요. 메시 다음으로 축구 잘하는 선수 지금 누구죠? 이니에스타 아닌가요? 그렇죠. 제가 그런 멘트를 제가 예전에 자주 했었거든요. 누구보다도 이니에스타를 가장 많이 칭찬해 주셨고 누구보다도 이니에스타의 플레이를 중계를 통해서 가장 많이 지켜보셨을 분이자 한현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뭐 혹자들은 차비 선수 앞에 이니에스타 선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이해를 해요. 네, 그럴 수 있죠. 이해를 하는데 어찌됐건 그 이니에스타 선수가 또 흉내내기 어려운 거를 하는 건 맞는데 카카 선수, 토티 선수도 그 위력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결코 만만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 바로 다음이 루카 모드리치 선수. 모드리치. 루카 모드리치 이니에스타 선수. 모드리치 경쟁은 일단 이니에스타가 여기선 근소 우위네요. 저 대결은 뭐 다른 채널에서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원투펀치에서 장지현 위원과 더불어서 또 했기 때문에 많이 봐주시고 그렇게 여기서 그 반복은 안 하겠고요. 그리고 파벨 네드베드 선수. 네드베드. 정말 얼마 전에 또 이제 피파 온라인 아이콘 관련 언급을 하실 때 완전한 양발. 그렇죠. 축구사의 아주 이름난 정말 페이모스 양발을 꼽을 때는 네드베드 선수가 항상 포함이 돼야 되죠. 그 네드베드 선수 그리고 그 다음에 KDB. 케빈 데브라이너. A++로 들어가는군요. 저 선수 얘기를 하려고 해도 또 얼마 전에 원투펀치에서 장지현 의원과 더불어서 또 했었기 때문에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는 KDB 선수가 잘하면 네드베드 선수도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KDB 선수는 아직도 진행형 아닙니까? 그렇죠. 여전히 진행형이고 혹시 그것도 있잖아요. 케빈 데브라이너가 어쨌든 지금 당장 맨체스터 시티가 저희 촬영 기준으로는 아직까지 챔피언스리그 결승이 열리지 않았거든요. 네, 저희는 지금 우리가 이제 언제 촬영을 하고 있냐면 우리 20세 이하 대표팀이 정말 아깝게
이탈리아에게 1대2로 석패를 했는데 진짜 잘했는데. 거의 지금 저희가 그 직후 시간대에 지금 이거를 찍고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뭐 곁두리 얘기이지만 좀 중요한 얘기를 하자면 챔피언스 리그 우승이 저에게 있어서는 그 선수의 전체를 돌아봤을 때 어떤 역량을 지니고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퍼포먼스를 얼만큼의 확률로 보여주는 그런 선수였는지 그거를 얘기할 때 특히 뭐 이 정도 또 레전드들의 레벨에서는 챔피언스 리그 우승은 저에게는 그렇게까지 중요한 기준 아닙니다. 정말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팀 커리어는 선수 개인을 비교하고 평가할 때 우선시할 기준이 아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 챔피언스 리그 우승한 선수들이 상당수 있지만 예를 들어 토티 선수는 우승이 없죠. 아 그렇죠. 네드베드 선수도 없어요. 준우승의 아픔이죠. 네드베드 선수도 유벤투스에서도 준우승이었고 라치오 때도 없었고 네드베드 선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브라이너 선수는 며칠 후에 이제 위너가 될 수도 있지만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선수가 총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걸 해낼 수 있는 선수였고 그거를 또 어떤 확률로 어느 정도 지속성을 가지고서 해낼 수 있는 선수였는가가 저에게 있어서는 최대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KDB 선수 여기 들어가도 저는 이상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의미가 있는 건 뭐 루카 모드리치도 프리미어리그 경험이 있긴 하지만 사실상 이제 레알 마드리드에서의 이미지나 커리어가 대부분을 차지하잖아요. 그러면 프리미어리그에서의 활약 기간이 가장 지배적이었던 선수 중에는 케빈 데브라노가 티어가 제일 높네요. 그렇죠. 그런데 모드리치 선수 저는 토트넘 시절도 굉장히 존중해요. 크긴 하죠. 그리고 디나모 자그레브 시절이야 물론 이제 빅리그는 아니니까 좀 그렇다 손 치더라도 어쨌든 디나모 자그레브에서 굉장히 잘해서 또 토트넘으로 왔던 거고 토트넘에서 역시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레알 마드리드로 왔던 거고 그러니까 한 선수의 어떤 이 커리어를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로 빅리그 빅클럽에서 애초부터 거기 어려서부터 거기 있던 그런 케이스들이 아니면 누구나 결국 발전 단계상 클럽을 옮기게 돼 있거든요. 리그도 옮기게 돼 있고. 그런데 이 선수의 기본 자질, 기본 그 정말 대성할 수 있는 싹은 사실은 그 좀 작은 리그나 작은 클럽에 있었다 하더라도 여기 들어올 만한 선수들이면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그 리버풀 팬이시잖아요. 루이스 수아레스 선수. 저는 루이스 수아레스 선수는 네덜란드에서 하고 있을 적에도 엄청난 선수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약스 때도 이미 기량을 많이 보였죠. 진짜로. 그러니까 아니 물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네덜란드 리그에서 와서 실패한 케이스도 많죠. 뭐 마테아 케스만 선수 뭐 이런 사례를 비롯해서 실패한 사례도 많은데 그게 결국은 선수 바이 선수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루이스 수아레스가 네덜란드에 있을 때 그리고 프리미어 리그에 있을 때 이게 다른 선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네덜란드에 있는 루이스 수아레스도 이미 위대함의 싹을 충분히 보여줬던 그런 실력의 소유자였고 그런 선수가 이제 더 상위 리그로 왔지만 여전히 그거를 계속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할 수 있는 선수들은 예전 더 작은 클럽 작은 리그에서도 사실은 위대함의 싹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선수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어쨌든 KDB 선수 여기 있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게오르게 하지 선수를 저는 포함을 시킵니다. 게오르게 하지. 하지 선수도 물론 주 전성기는 20세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현역 시절이 어쨌든 21세기의 기간에 걸쳐 있죠. 조금 걸쳐 있죠. 조금. 그런데 어찌됐건 하지 선수도 스테아우와 부쿠레슈티 시절에 챔피언스리그 준우승까지는 가봤는데 챔스 우승은 없는 사나이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레알 마드리드든 바르셀로나든 다 조금씩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는 그 갈라타사라이에서 아스날을 또 UEFA컵 결승에서 꺾는데 에이스 역할을 했던 사나이거든요. 근데 챔피언스 리그는 아니고 이제 UEFA컵. 그런데 어찌됐건 하지 선수도 커리어 그냥 기록만 보면 아마 태클 들어올 겁니다. 전 각오합니다. 각오하는데 제가 어쨌든 봤던 게오르게 하지는 저 레벨에 들어갈 수 있는 역량. 기량을 봤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아무래도 가진 선수의 그간의 퍼포먼스와 기량을 이제 우리가 좀 위주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하지도 A++. 그 기준은 이미원님만 해도 저랑 조금 달리 하실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죠. 그 여기 같은 이 사진들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시청자 여러분들이 자신의 기준에 의해서
대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뭐 제 말을 꼭 들으실 필요가 없고 그냥 한준희의 기준인가 보다. 네. 뭐 그 봤을 정도 때의 퍼포먼스 인상이었다.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궁금했던 거는 케빈 데브라이너가 사실 팬분들이 많이 비교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 토니 크로스거든요. 네. 그럼 토니 크로스의 티어는 어디 있지? 이게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 다음 티어죠 뭐. 네. 그러면 티어. A 플러스. A 플러스인데 네. 크로스 선수에게는 정말 죄송한데요. 조금 뒤로 갈 겁니다. 네. 스포일러 할까요? 네, 그래도 됩니다. 수렘제 뒤로 갑니다. 수렘제리. 그게 이제 네. 사실은 크로스 선수가 수렘제 선수보다 커리어는 좋죠. 커리어 좋고 그리고 뭐 좀 더 앞에서 공격형처럼 뛰기도 하고 뒤에서 이제 후방 플레이메이킹 같은 것도 잘하고 정말 팀을 좋게 만들고 팀을 탁월하게 조립하는 데 있어서의 정말 기술자 같은 선수라는 것을 저도 알죠. 네. 뭐 레알 마드리드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우승할 때만 해도 또 제가 중계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크로스 선수 여전히 뭐 나이 먹고도 정말 패스 성공률도 엄청나고 다 아는데 근데 왠지 저는 크로스 선수는 뭔가 파괴력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까지 여태까지 아주 강렬하진 않았어요. 결국은 그 운동 능력의 영향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선수들과 좀 비교를 했을 때. 뭐 그렇기도 한데 어쨌든 스램제 선수와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스램제 선수 특히 뭐 잉글랜드 대표팀에서 같이 있던 시절 뭐 이럴 때가 잉글랜드의 또 좀 어떻게 보면 네임밸류에 비하면 암흑기에 가깝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거를 이제 비판도 하고 하지만 그런데 이 스램제 선수가 각각의 클럽에 흩어져서 그 클럽을 조화롭게 만드는 다른 주변 동료들이 있잖아요. 그 안에 하나의 부속품으로서 뛸 때의 스램제 선수의 능력은 저도 인정을 해요. 당연히. 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스콜스 선수다. 그러면 옆에 라이언 긱스, 로이킨, 데이빗 베컴 있잖아요. 여기서의 스콜스 선수와 잉글랜드 대표팀에서의 스콜스 선수는 달라지죠. 저는 이제 스램제 선수와 크로스 선수를 비교할 때 다 정말 훌륭한 선수인데 제가 만약에 이제 팀을 구성을 할 때 어떤 한 자리를 남겨놓고 다른 자리들을 어떻게 이제 구성을 했을 때 한 자리에 필요한 선수로서는 크로스 선수보다 오히려 스램제 선수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좀 더 파괴적인 측면에서. 그렇죠. 조금 더 활용이 잘 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더 이제 뭐 스램제 선수는 다들 아시겠지만 엄청난 중거리포, 엄청난 또 침투 이런 거에 의해서 또 아주 다량 득점을 양산하는 그런 유형의 선수인데 물론 크로스 선수가 더 필요한 팀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크로스 선수는 어쨌든 높은 티어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낮은 티어는 없어요. 그럼요. 사실. 전부 다 신계급. 다 높은 티어인데 다 뭐 신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근데 저의 취향은 스램제 선수는 크로스 선수보다 앞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뭐 순서는 막론하고 일단 크로스 위에 스램제는 모두 좀 두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스램제 간의 비교거든요. 이 세 명 간의 비교를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간결하게 하겠습니다. 스제램입니다. 스제램. 네. 스콜스가 스램제에서는 넘버 1으로 평가를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스콜스 선수는 말씀드렸다시피 베컴, 긱스, 킨과 같은 미드필더를 형성을 했거든요. 거기서 그러니까 지분상으로 슈퍼스타가 되기는 좀 어려워요. 슈퍼스타가 되기는 좀 어렵고 보이기 쉽지 않죠. 팀의 얼굴이 되기는 어렵지만 그냥 그 스콜스 선수를 딱 띄어서 이 선수가 가진 어떤 축구적인 역량을 봤을 때는 거의 뭐 차이는 없는 건데 제라드 선수는 리버풀의 심장이고 얼굴이고 상징이고 간판이고 역사 그 자체 아닙니까? 램파드 선수는 제 생각에 제라드 선수만큼은 좀 아닐 수는 있지만 여전히 그래도 첼시의 간판 잉글랜드 선수이고 엄청나게 많은 득점을 했던 선수이고 스탯이 엄청나죠. 그렇죠.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냥 한 명 한 명을 따로 딱 띄어서 그냥 역량을 봤을 때는 저는 스콜스 선수를 좀 선호해요. 기술적인 부분이 스콜스 선수가 워낙 좋기도 하니까. 스콜스 선수를 좀 선호하고 그리고 이제 그 득점이 물론 이제 스콜스 선수 전성기를 보신 분들은 스콜스 선수의 득점력이 제라드 램파드 와 거의 대등하다는 걸 아실 겁니다. 예전에 뭐 세컨드 스트라이커 위주로도 스콜스 선수가 뛰었던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콜스 선수 주로 했던 게 중거리포로 득점 터뜨리는 역할이었어요. 그 말씀드렸던 그 로이킨, 긱스, 베컴과 같이 뛸 때. 그런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있어요. 스콜스 선수는 제라드 램파드 선수와 굉장히 다른 게 하나 있었는데 페널티를 안 찼습니다. 그렇네요. 이 두 선수는 페널티킥 주요 키커로도 이제 나섰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스콜스 선수가 이제
제라드 램파드 선수보다 득점이 좀 적지만 그 부분도 고려는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물론 네. 페널티킥의 가치를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네, 페널티킥 하나로 이길 수도 있고 네. 페널티킥 하나의 값어치는 사실은 뭐 원더골의 값어치와 사실 경기에서는 동등하지만 어찌됐건 선수를 이렇게 봤을 때는 페널티가 예를 들어 몇십 골이 된다. 이 선수는 페널티가 거의 없다. 그러면은 사실은 요거는 없는 선수에게는 조금 이제 그 감안을 해줘야죠. 그쵸. 가산점을 좀 줄 필요가 있다. 아무래도 페널티는 그래도 넣을 확률이 그래도 한 7-80%는 되지 않습니까? 기회가 그만큼 주어진다는 거니까. 아마 여기서 이제 팬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게 스램제를 이렇게 뭔가 비교를 할 때 제라드랑 램파드는 2000년대 중반에 발롱도르 순위권에 그래도 들어가 있지 않았느냐. 스콜스와 비교했을 때 선수 개인의 발롱도르 순위로는 이 두 선수가 좀 높지 않았느냐. 그러면 저는 그거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과연 선수를 평가할 때 발롱도르 순위권에 들었던 거를 어떻게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될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역시 이명철 의원님은 대단하십니다. 아니 그냥 그런 반응들이 좀 궁금해서 저도 이거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좀 전에 제가 그 뭐 네드베드 선수, 뭐 하지 선수, 또 더브라이너 선수 뭐 이런 선수 얘기할 때 챔피언스리그 우승이 없다. 그 얘기했잖아요. 이번에 이제 발롱도르잖아요. 미드필더는 아니지만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실 만한 잉글랜드의 역대 공격수 계보에 포함돼야 되는 해리 케인 선수. 해리 케인. 지금의 스타죠. 그리고 해리 케인보다 여전히 프리미어리그 골 기록을 갖고 있는 알란 시어러 선수. 시어러 선수에게는 굉장히 미안하지만 저는 사실 이 두 선수를 만약에 비교한다 그랬을 때 이미 해리 케인 선수를 시어러 선수보다 위로 놔요. 그거는 시어러 선수가 세계 이적료 신기록을 세웠건 안 세웠건 시어러 선수가 블랙번에서 우승을 경험했건 안 경험했건 시어러 선수가 발롱도르에서 유로 96에서의 공헌에 힘입어 발롱도르 3등을 했건 안 했건 해리 케인 선수 발롱도르 여태까지 제일 높은 순위가 몇이었을까요? 일단 3위는 아니었죠. 맞아요. 3위는 아니고 그쵸. 뭐 재작년 기준으로는 20몇 등일 거고요. 아마 제일 높게 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2018년 월드컵 있고 그랬을 때 10등 정도? 10등 정도. 결국 이제 포디움은 되지 못했고. 그러면 해리 케인은 10등 이하짜리고 발롱도르에서 시어로는 3등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은 두 선수는 만약에 해리 케인 선수의 발롱도르 순위가 앞으로 이거보다 향상이 안 된다면 이러면 승부 났네요. 발롱도르로 그냥 시어로 윈이네요. 근데 그렇게 볼 수는 없죠. 그게 저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제가 봤을 때는 시어로 선수가 가진 공격수로서의 툴보다는 해리 케인 선수가 훨씬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해리 케인 선수는 여태까지 나왔던 그 잉글랜드의 역대 그 공격수들의 약간 완전체 조합형이에요. 물론 이제 케인 선수와 루니 선수를 비교하면 또 이거는 얘기가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적어도 저는 케인 선수와 시어로 선수를 비교하면 케인 윈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분은 또 다르실 수도 있죠. 그리고 알란 시어러 씨가 지금 방송 또 패널로 많이 나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패널 분이 보셨을 때는 또 다르실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제 기준을 아시겠죠. 알 거예요. 그러니까 발롱도르도 저한테는 크게 그렇게 문제가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안에서 제가 최근에 그런 다른 채널에서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베컴 선수 본인에게 물어봐도 아마 칸토나 형님께서 자기보다 축구 잘했다고 인정할 거다. 그런데 칸토나 선수는 발롱에서 3등 한 적이 있고 베컴 선수는 2등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럼 베컴이 더 나은 선수인가? 꼭 그렇게 볼 수 없죠. 물론 이제 같은 포디움이니까 여기서는 뭐 좀 비슷하다 쳐도 근데 정말 베컴 선수에게 물어보면 아마 칸토나 형님보다 자기가 축구를 더 잘했다고 얘기는 안 할 거예요. 힘들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어쨌든 그래서 발롱도 그렇게 큰 저의 기준은 아니다라고 고려 대상이 아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제 램이 됐고 또 다른 이제 프리미어리그 미드필더가 다비드 실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언급은 된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이게 맞겠죠. 일단은 최소한 맞습니다. 맞군요. 맞습니다. 근데 다비드 실바가 참 그 맨시티에 그간의 경기를 보면 그때 뭐 아구에로, 야야투레, 뭐 콤파니 아주 좋은 선수들이 많았지만 그 누구보다도 다비드 실바 한 명 빠졌을 때 유무차이가 저는 굉장히 컸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다비드 실바 선수 뛰던 시기는 이명철 의원님이 이제 해설위원 데뷔하셔서 한창 이제 해설을 하실 그 시기이기 때문에
이미연님이 실바 선수 조금 더 설명해 주세요. 아유, 저는 아까 그 얘기 그대로 맨시티가 어쨌든 지금만큼의 저는 그 생각도 들어요. 아까 얘기했던 유무 차이가 그 어느 맨시티 선수보다도 컸다는 생각과 함께 다비드 실바가 없는 맨시티였다면 과연 지금의 프리미어리그 왕조를 맨시티가 이룰 수 있었을까? 분명히 예전에 펩 가르디올라가 이제 부임을 했던 당시에는 다비드 실바가 그 베테랑으로서 커리어에 좀 말미를 접어드는 시점이었는데 운동 능력이 저하되면서도 케빈 데베나보다도 오히려 다비드 실바의 활동 영역이나 영향력이 저는 더 컸던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이전에 보여줬던 뭐 볼을 처리하는 어떤 솜씨 같은 부분들도 다비드 실바가 워낙 좋기도 했었고 뭐 그런 부분에서 실바는 좋은 선수가 맞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반박을 혹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그 인디저블 썸씽 도로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무언가.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이러면은 역시 이래서 비교가 좀 쉽지 않구나라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실바 스제렘을 이렇게 비교했을 때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좀 이쪽을 좀 뭔가 무게를 좀 두는 편이긴 하거든요. 네, 이거는 근데 그것도 저마다의 기준이 다를 것 같아요. 근데 다비드 실바가 우위라고 하는 쪽도 저는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 이해는 됩니다. 어떤 관점에서 그 분석이 나왔는지. 저는 실바 선수가 일단 볼을 잘 다루고요. 그럼요. 플러스 현대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 포지셔닝. 위치 선정. 위치 선정의 대가죠. 그렇죠. 바로 그 요소 때문에 가르디올라 감독 축구의 초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효율적인 공간으로 들어가느냐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실바 선수는 자기가 어떤 공간을 비워줘야 되느냐까지도 정말 센스 있게 하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간을 점유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비워줘야 또 동료의 효율적인 움직임을 그게 유도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에 있어서 실바 선수는 정말 제가 봤을 때는 대단한 재능. 여기에 뭐 테크니컬한 거, 뭐 창의성, 어시스트 능력 이런 건 뭐 다 아는 사실이고 그거는. 실바 선수 같은 경우에는 또 이걸 고려해야 됩니다. 맨체스터 시티만이 경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셀타비고 발렌시아 이 경력도 따져줘야 돼요. 지금은 뭐 소시에다드까지는 제가 굳이 요구하지 않겠는데 적어도 맨시티 이전의 프리메라리가 클럽들 있잖아요. 거기는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거를 맨시티만 똑 띄워가지고 그러면은 스제렘 선수는 뭐 다 경력 20년인데 실바 선수는 뭐 그 정도는 안 되잖아요. 그렇게 비교한다면은 저는 그거는 또 찬성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여기에 더해서 이 스제렘과 다른 굳건한 대표팀 활약이 있잖아요, 다비드 실바. 그게 이제 뭐 플러스 요인은 될 수는 있죠. 주전급으로 정말 그 대단했던 스페인의 시기를 함께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근데 다만 이제 저한테는 그게 또 아주 우선은 아닐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제가 선호하는 어떤 그 역량적인 차원을 주로 보기 때문에, 기본기와 스킬들. 국대에서 엄청난 성공했던 건 맞는데, 뭐 그것 때문에 꼭 앞에 놓는 건 아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후의 선수들을 봐야 되는데, 뭐 프리미어리그 선수들이 쭉 나왔으니까 야야 투레 티어를 좀 어디 있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다비드 실바와 함께 이제 맨시티의 아주 중요한 또 역할을 차지했던 선수긴 하죠. 실바 다음. 실바 투레 그리고 스제렘이군요. 저것도 논란될까요? 되겠죠? 근데 오늘의 기준이라면 저는 근거는 잘 와닿아요. 야야 투레도 가진 기술 능력이 대단했습니다. 툴이 많잖아요. 그렇죠. 툴이. 무기가 많았죠. 이 선수 바르셀로나 때는 사실 약간 수비적인 성향의 미드필더이자 간간히 센터백도 뛰었잖아요. 그게 불만이었던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투레 선수는 사실은 정말 최절정에 있던 기간이 그렇게 길진 않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좀 불화를 일으키는 성격 아닙니까? 좀 그렇죠. 그러니까 좀 논란과 뭐 사고를 좀 일으키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바 선수나 스제렘 선수처럼 꾸준하게 가기에는 무리가 있는 선수인 게 맞는데 갖고 있는 툴이 워낙 좋습니다. 유니크하죠. 야야 투레만이 보여줄 수 있는 플레이들이 전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워낙 좋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절정에 있을 때는 이런 거죠. 실바 선수만큼 드리블을 하면서 뭐 제라드 선수만큼 중거리를 때리고 뭐 스콜스 선수만큼 어시스트를 하고 뭐 그런 능력이죠. 쉽게 얘기해서. 그 부분이 역시 야야 투레의 툴이 많은 부분에서 게다가 수 있는 이유다. 피지컬은 크고 다리도 길고. 그런데 그 다리에 막 볼이 붙어 다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플레이들이다.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외계인인가? 뭐 이제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바 선수나 스콜스, 제라드, 램파드, 뭐 크로스 선수까지도에 비해서는 꾸준하진 못하죠. 그러나 저는 그 갖고 있는 툴에 조금 경의를 저는 표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는 투레 선수가 저기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세스크 파브레가스, 뭐 아스날에서도 예, 어쨌든 인상이 좀 있었던 선수인데. 별 설명 없이 네. 저 맨하단. 맨하단 네. 알겠습니다. 네, 맨하단. 네. 특별한 좀 이유는 있을까요? 그 툴이 그렇게 많은 선수라고는 전 생각 안 해요. 아하. 파브레가스 예, 선수가. 그 부분에서는 이 선수들보다는 역시 차이가 아니, 있다. 그거 하니까 할게요. 네. 외질 선수. 외질. 예. 또 다른 아스날의 이제 한 칸이. 네. A군요. 네. 그런데 아스날에서의 공헌을 따지면 네. 파브레가스 선수가 위입니다. 아, 그럴 수 있죠. 아스날에서만 놓고 보면. 네. 네. 그런데 선수 대 선수로 보면 그래도 외질이 좀 더 천재 같습니다. 뭐 외질만이 또 볼 수 있는 아주 특출난 패스길이 있고, 네. 그리고 도움을 기록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워낙에 확고하잖아요. 좀 비슷한 티어로 볼 수도 있는데 굳이 그냥 사람 대 사람 딱 보면 외질이 그래도 한 끗은 위여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아스날 공헌도는 저는 파브레가스 선수가 더 우위였다고 존중합니다. 한때 팀의 중심이었던 때가 있었으니까. 데쿠는 어디로 봐야 될까요? 데쿠 선수는 저 크로스 선수 있는 데 있잖아요. 네. 크로스 선수 뒤. D. 네, 여기군요. 예. 그러니까 꽤 높죠. A+. 네, 데쿠 선수는 뭐 다 아시다시피 플레이메이킹 능력 좋고 그런데 저 선수가 제가 높이 평가하는 부분은 공수 밸런스를 갖춘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데쿠 선수는 비교적 이제 잘 나갔던 때가 21세기 초반 아닙니까? 네. 그 21세기 초반에 어떻게 보면 21세기 축구에 걸맞는 유형의 플레이메이커를 이제 원하는 흐름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 흐름의 원조까지라고 보기는 좀 그렇지만 네. 굉장히 초창기 선구자 중에 저는 한 명이라고 봐요. 게다가 공수 밸런스도 워낙에 좋았고. 그 공수 밸런스.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은 그런 계열이 똑같진 않지만 네. 모드리치 선수가 그런 계열이죠. 모드리치도 밸런스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네. 좀 예전 형태의 플레이메이커들은 항상 뒤에 수비형 미드필더 깔고 네. 자기는 좀 높은 곳에서 공격에 집중하는. 자기는 좀 뭐 내가 뭐 그렇게 수비를 할 필요가 있나 뭐 이제 이런 그죠? 어떤 네. 이런 기분으로 그리고 그 선수를 또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게 그 선수를 활용하는 전술적 시스템의 또 가장 핵심 중에 하나였으니까 네. 당연히 조금 이렇게 좀 의시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창의적인 작업만 하는 그런데 이제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플레이메이커도 그래서는 좀 곤란하다. 네. 그래서는 조금 곤란하다라는 그런 흐름에서 저는 데쿠라든가 모드리치 같은 선수들이 생겨났다고 보거든요. 네. 저는 데쿠 선수 상당히 높게 평가합니다. 축구의 시대의 변화에 있어서 굉장히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던 선수라고 좀 정리가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이 기술로 봤을 때는 사실 아이마르 선수도 굉장히 큰 천재라고 불렸잖아요. 아이마르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천재성은 있으나 네. 애석한 부상이 좀 있었고 안타깝죠. 네. 그러면서 나중에 다시 좀 반짝했던 시기도 있기는 하지만 아이마르 선수는 전체적인 견지에서는 어쩔 수 없이 맨 아래. 네. 파브레가스 다음인가요? 네, 파브레가스 뒤입니다. 네. 후안 세바스티안 베로는? 베론 선수는 라치오에서의 그의 플레이와 활약상을 존중하여 네. 맨 아래는 아니고 맨 아래에서 두 번째. 네. 외질 다음이죠. 외질 바로 다음이네요. 바로 다음. 네, 제가 적어왔는데 외질 바로 다음. 네. 빨리 진행하니까 좋네요. 감사합니다. 후이 코스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이 코스타 선수는 세리에아의 90년대 축구를 보셨던 분들의 로망 선수 가운데 한 명이기는 해요. 천재 10번 중에 한 명. 네. 그래도 전체적인 견지에서는 맨 아래에 파브레가스 선수보다는 앞쪽. 아이마르보다는 위. 네. 파브레가스 아이마르 사이에 있고. 아니요, 파브레가스 선수보다 앞에. 여기군요. A 마이너스 선수들 중에서는 가장 높은 위치를 이제 자리 잡는 걸로. 재능적으로 파브레가스 선수보다 후이 코스타 선수를 더 존중합니다. 웨슬리 스네이더는 어떻게 보십니까? 스네이더 선수 아깝게 이제 발롱도르도 놓친 선수죠. 2010년에. 네, 스네이더 선수는 데쿠 선수 앞에. 네. 그러면 이렇게 위치하군요. 네, 그러니까 스네이더 선수도 정말 잘 풀리는 시기에는 그 스네이더 선수 지금 앞에 있는 선수들 있잖아요. 네. 크로스, 램파드, 제라드 스콜스, 투레 실바. 저 선수들 뺨칠 만한 플레이들이 나왔던 선수기는 해요. 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 앞에 있는 선수들에 비해서는 그런 기간이 좀 짧고 약간 어떤 팀도 조금 가린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어떤 때는 또 못할 때는 또 되게 답답해. 그게 매우 잘했을 때도 일부 경기에서 해당될 때가 있었으니까. 네, 그 스네이더 선수는 그런데 정말 잘했을 때는 그 발롱도르에 도전할 수 있었을 정도의 시기도 있었잖아요. 그쵸. 뭐 클럽에서도 잘하고 국가대표에서도 잘하고 무리뉴 감독에게도 아주 뭐 격찬을 많이 받고 그런 시기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전체적인 갖고 있는 그 역량 자체는 저는 A+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기서는 약간 뒷적이죠.
리켈맨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리켈메 선수가 아까 말씀드렸던 좀 고전적인 유형의 플레이메이커잖아요. 네. 리켈메 선수가 외질 선수 바로 앞에. 외질 선수 바로 앞에. 그러면 A 선수 중에 가장 앞쪽에 있군요.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외질 선수가 천재과인 측면에서 파브레가스보다는 위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견지에서는 리켈메 선수도 그런 과죠. 천재과인데 약간 뭐랄까 그러니까 리켈메 선수도 그 어떤 시대적 흐름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장단점이 좀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밸런스가 좋은 유형은 아니죠. 네, 그러니까 툴이 저는 저 외질 선수도 마찬가지고 베론 선수도 그런데 툴이 다양한 선수들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저 세 선수의 공통점은 결국은 후안 세바스찬 베론 선수도 그게 발목을 잡아서 프리미어리그 적응에 실패했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베론 선수가 기본적으로 뭐 프리미어리그에 와서는 안 될 뭐 그 급이 아닌 선수여서 그랬느냐 그러면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최고의 미드필더. 왜냐하면 그 베론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올 당시만 해도 세리에 A의 랭킹이 프리미어리그보다 위였었기 때문에 그리고 베론 선수가 라치오에서 했던 그런 거를 고려하면 더 높은 리그에 와서 망했어요. 그게 절대 아니거든요. 요즘 팬분들은 그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다만 베론 선수가 갖고 있는 툴이 프리미어리그의 특성에는 좀 안 맞았어요. 그거는 저는 사실이라고 보고 그리고 더 중요했던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베론 선수의 실패 원인에는 퍼거슨 감독이 사실 원래 가장 원했던 미드필더는 베론이 아니라 파트릭 비에이라였습니다. 아스날에서 비에이라를 빼오려고 그랬고 거의 빼갈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스날의 마지막 저항에 의해서 틀어졌거든요. 그러면서 방향을 선회해서 내려온 선수가 후안 세바스찬 베론이에요. 그런데 이제 퍼거슨 감독이 나중에 이제 가슴을 쳤겠죠. 비에이라를 데려왔어야 되는 건데. 비에이라를 만약에 데려와서 킨 비에이라 이 중원을 만들었으면 다른 아마 뭐 유럽 무대에 나가서도 상대팀 미드필더들이 벌벌 떨었을 텐데. 그러면 중원 장악력은 진짜 확실하게 유럽에서 잡고 갔을 텐데. 그러니까 킨 비에이라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킨 베론을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약간 이제 미스가 나는 게 비에이라 선수는 킨 선수를 좀 더 플레이메이커처럼 옆에 두면서 뛸 수 있는 선수였던 반면 베론 선수는 본인 자체가 플레이메이커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당시 잉글랜드의 플랫 4-4-2 시스템에서 플레이메이커라는 개념은 세리에아처럼 분명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맨유의 플레이메이커가 누군가 하나 있었다면 그것은 로이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미 중원의 빌드업 중심이 있는데 거기다가 추가가 되고 다른 빌드업 중심을 데려온 거예요. 충돌이 되는 거죠. 이건 옥 위에 옥으로 옥상 옥이 된 거예요. 그런데 킨이 베론에게 그 자리를 양보하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베론 선수 맨날 킨한테 혼나고 있었죠. 거기서. 그리고 플랜에서 킨을 배척할 일도 없을 거고 당연히 중심이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맨유의 빌드업이 좀 이상해졌어요. 그러니까 수비 라인에서 볼을 잡잖아요. 일단 킨을 줘요. 그럼 킨이 그 다음에 베론을 줘요. 여기서 오히려 템포가 더 죽어요. 그러니까 킨이 예전 같으면 킨이 한 번에 뭐 긱스에게 줄지 베컴에게 줄지 앤디 콜에게 줄지 이거를 결정을 했었는데 킨이 베론한테 한 번 더 넘겨주고 베론이 그 다음에 뭘 하려고 그러면 상대는 이미 수비를 갖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아마 여태까지 모든 채널을 통틀어서 거의 제가 한 적 없는 얘기인데 아마 한 번쯤 예전에 비슷한 얘기를 했나 그런데 저도 프리미어리그 서적을 보니까 그 당시 이제 4-4-1, 4-5-1에 약간 전술적인 과도기가 있었다라는 설명들은 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디테일한 킨과 베론의 공존 문제까지 곁들여진 거는 저도 되게 좀 새롭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유익한 정보였어요. 맨유는 비에이라가 더 필요했던 게 맞다. 그리고 퍼거슨 감독의 그 안목도 맞았는데 아스날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는데? 그러니까 퍼거슨 감독은 베론도 눈여겨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괜찮은데? 그리고 뭔가 오면은 우리 팀의 공격에 새로운 차원의 창의성을 더 불어넣을 것 같은데 막상 데려와 보니까 킨하고의 중복 문제가 발생하고 베론이 그렇게 빠른 선수가 아니어서 이른바 프리미어리그의 미드필드에 다이나믹한 도그파이트. 거기서 베론의 약점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이제 세리에에서 온 선수들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 지안프랑코 졸라나 이런 선수들처럼 물론 이제 뛰는 위치가 다르지만 탈압박 능력이 아주 좋으면 오히려 도그파이트로 달려드는 게 그 선수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걸 쉽게 벗겨내고 다 제끼고 나가니까. 그래서 사실은 졸라라든가 디카니오라든가 지놀라라든가 이 개인 전술이 좋은 선수들은 대륙 선수들이 프리미어리그 와서 오히려 많이 성공을 했죠. 그런데 베론 선수는 사실은 탈압박 전문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구 파이트 막 예를 들어 비에이라, 뿌띠 막 이런 선수들이 도구 그리고 제라드 이런 선수들이 도구 파이트로 들어오면 막. 베론 선수는 거기서 당황하게 돼요. 네, 그게 이제 약점이었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천재과 선수들이지만 이렇게 A 내에서는 또 티어가 나뉘게 되고 또 다른 미들라이커가 이제 미하일 발락. 발락 선수 실바 선수 앞입니다. 오, 그러면 A 플러스 중 가장 높은 티어에 있는 선수가 미하일 발락이죠. 네, 네. 저는 발락 선수가 주로 이제 전성기 활약하던 시기가 네. 독일이 아직 다시 올라오지 못한 시기였거든요. 네. 저는 저 뒤에 있는 다른 미드필더들이 만약에 그 당시 독일에 있었다 치면 발락 선수만큼 독일을 지탱하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봐요. 상당히 암흑기라고까지 하기는 좀 그럴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독일 축구가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하기 좀 이전에 어떻게 보면 독일을 떠받쳤던 선수가 발락이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 당시에 발락 선수의 그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의 그 팀을 떠받치는 퍼포먼스에 대해서 상당한 인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발락 선수가 툴이 상당히 다양한 선수입니다. 뭐 경험 능력 좋고 네. 킥 좋고 네. 네. 활동량 많고 킥도 오른발 왼발 다 괜찮고 괜찮은 정도가 아니죠. 네. 아주 뛰어나고 무섭고 헤더 득점 능력 좋고 그리고 약간 앞에서도 뛸 수 있고 약간 뒤에서도 뛸 수 있고 네. 발락 선수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툴이 좋은 선수예요. 그래서 뭐 발재간이나 이런 거는 뭐 다비드 실바나 야야 뚜레가 좀 더 나을지 모르지만 네. 저는 오히려 발락 선수에게 좀 끌립니다. 저 라인에서는. 네. 뭐 바이에른 뮌헨 중원에서 이제 에펜베르크의 뒤를 이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발락이기도 했었고 이제 그 이후의 자원들을 보겠습니다. 슈바인슈타이거는 바이에른 뮌헨의 이제 중원 어떻게 좀 봐야 됐죠? 니켈메 앞. 니켈메 앞. 그러면 A의 최상단이군요. 네. 슈바인슈타이거 선수 죄송합니다. 내가 발락 밑에 있다니. 내가 크로스 밑에 있다니. 그런데 저는 발락, 크로스, 슈바인슈타이거, 슈슈. 네. 이 세 선수가 그러니까 다 등장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 생각이 나온 거죠 지금. 네. 저렇게 만약에 발락 대 크로스 대 슈바인슈타이거 네. 이렇게 했을 때는 저는 발락 1등, 크로스 2등, 슈바인슈타이거 3등. 이렇게 티어가 나뉘는군요. 그러니까 이게 그 프리미어 리그만큼 사실은 독일 축구가 뭐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뭐 파퓰러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맨날 그 수렴제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런데 이 싸움도 의미가 있죠. 독일에서는 발락, 크로스, 슈바인슈타이거로 싸울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어쨌든 저런 순위라는 거를 처음으로 지금 밝혀드립니다. 네, 둘이 역시 많은 부분 발락이 여기서 오히려 좀 점했고 밀란의 또 중원을 책임졌던 세도르프. 세도르프 선수가요. 네. 생각보다 높을 겁니다. 세도르프 선수가 어디냐면은 스네이더 선수 앞에. 스네이더 앞이면 바로 이곳이군요. 이제 A 플러스의 크로스와 스네이더를 사이. 상당히 높죠. 네. 세도르프 선수도 우리가 이제 밀란에서 특히 피를로 선수 옆에서 또 가투소 선수 등과 더불어서 활약했던 세도르프 선수도 높은 평가를 받잖아요. 네. 심지어 이제 이때는 세도르프 선수가 어떻게 보면 자신의 플레이메이커, 테크니션 그런 기질을 좀 죽이면서 이제 후방 플레이메이커는 당연히 피를로 선수가 맡게 되니까 세도르프 선수는 그런 거를 약간 죽이면서 어떻게 보면 라인과 라인 사이에 연결고리 역할을 하면서 공수 양면에 또 가담을 하고 팀의 전술이 요구하는 역할을 잘 해준 걸로 아마 밀란 팬들에게는 상당히 갈채를 받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 세도르프 선수는 아약스 시절과 레알 마드리드 시절까지도 봐야 돼요. 근데 그거는 이제 90년대이기 때문에 사실은 요즘 팬분들이 다 아시지는 못할 수 있는데 저도 아무래도 밀란 때가 가장 준전이 있고 세도르프 선수는 애초부터 저 선수도 천재과입니다. 저 선수의 그 발재간이나 이런 거는 그 네덜란드 선수지만 브라질 선수 못지 않아요. 네덜란드의 가린샤예요. 진짜 발재간 좋고 진짜 기술 좋으니까. 진짜 천재성인데 나중에 말씀드렸다시피 밀란에서 또 절정기를 맞이할 때는 그런 부분을 약간 죽이면서 팀의 영양가가 되는 플레이까지도 해줬다는 거죠. 뭐 전술적인 이해도가 높다고도 볼 수 있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테크니컬하게 천재과인데 전술적 이해도도 높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왜 세도르프를 그럼 아예 발락 앞에 놓지 왜 저기 있느냐. 근데 저런 과들이 천재과들이 조금 기복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땐 발락이 세도르프보다는 꾸준했다. 그 앞에 있는 선수들이 그러니까 발락에서부터 크로스까지 앞에 있는 선수들이 그러니까 툴의 선수가 약간 이제 세도르프 비슷한 그거긴 한데 전체적으로 보면 세도르프 선수보다는 좀 더 이제 꾸준한 유형들이다. 근데 어쨌든 세도르프는 정말 아약스가 배출해낸 천재과 중에 한 명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나중에 밀란에서는 약간 굳은 일까지도
겸업을 했던 네. 아주 좋은 선수입니다. 이해가 되네요. 이 앞에 선수들 몇 면을 보니까 진짜 꾸준하고 아주 폭발적인 고점, 이 한 명의 어떤 존재감. 근데 세도르프보다는 확실히 이들의 꾸준함은 좀 돋보이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남은 두 명은 팀의 좀 살림꾼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라키티치와 비달, 일부러 남은 두 명을 이렇게 남겨놨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제가 막 이게 두서없이 설명하는데 네. 이명철 의원님은 그거를 고려해서 지금 남겨놓는단 말이에요. 약간 좀 그랬어요. 네. 거의 뭐 바둑의 신진선. 그 정도는 지금 아닌데. 한 30수 앞을 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닙니다, 아닙니다. 딱 이 그림이 괜찮겠다 싶긴 하더라고요. 거의 신진서예요 지금. 아유, 감사합니다. 자, 별 설명 없이 그냥 하겠습니다. 네. 라키티치가 마지막 줄에서 1등. A-의 1등입니다. 1등입니다. 네. 비달이 그 윗줄에서 1등. 그러면 여기서 슈바인슈타이거를 제치고 비달이 A의 1등. 네. 비달 선수도 뭐 언뜻 보면은 투박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기본기가 꽤 좋은 선수고요. 네. 뭐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무슨 뭐 절묘한 테크니션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준수한 기본기를 갖고 있는 데다가 아시다시피 다른 툴이 굉장히 좋습니다. 엄청난 유틸리티 플레이어이기도 하고요. 득점 가담력도 대단히 좋죠. 네. 그리고 칠레에서 알렉시스 산체스 선수가 내가 왕이야 그러면 무슨 소리야 하면서 산체스를 누를 수 있었던 존재감. 유일하셨던 분이 또 저분이죠. 자, 마지막으로 조르카이프가 있죠. 네. 유청의 조르카이프입니다. 네. 제가 조르카이프 선수를 받아들였습니다. 조르카이프 선수가 네. 발락 선수 뒤에. 발락 선수 뒤에. 저는 조르카이프 선수를 무지무지하게 높게 평가하는 네. 선수입니다. 이 조르카이프 선수는 지단 선수 이전 에이스라고 볼 수 있어요. 프랑스에. 그런데 이전만이 아니라 같이 뛰었죠. 네. 그래서 나온 포메이션이 크리스마스 트리죠. 그러니까 이제 에메 자케 감독이 지단과 조르카이프를 둘 다 잘 써야 되겠는데 그것이 프랑스에게는 최선인데 네. 그러니까 지단이 있다고 해서 조르카이프를 버리면 안 되는 선수였어요. 그 정도로 재능이 있어요, 이 선수가. 네. 그래서 두 재능을 같이 쓰려고 하다 보니까 그럼 어떤 포진이 가장 좋은가? 두 명의 플레이메이커를 가장 무리 없이 활용할 수 있는 포진이 4-3-2-1 크리스마스 트리예요. 그래서 나온 게 크리스마스 트리입니다. 그러니까 두 명의 걸출한 플레이메이커의 공존을 본 거죠. 그쵸. 그런데 이 조르카이프 선수가 사실은 지단 선수보다도 먼저 뜬 선수고요. 물론 이제 커리어 자체가 시작이 더 먼저였으니까 그런데 90년대 중반에 프랑스 대표팀의 경기를 보면 조르카이프가 정말 눈에 띕니다. 정말. 핵심의 느낌. 그리고 예를 들어 지단과 같이 뛰더라도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지단 선수도 항상 뭐 좋은 거는 아니다. 중간중간에 뭐 약간 가려진 때도 있었다. 그럴 때는 조르카이프 선수가 지단 선수보다 더 좋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일이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지단 선수가 전체 팀의 사령관 같이 전체를 좀 통제한다면 조르카이프 선수는 아까 토티 선수나 카카 선수 말씀드릴 때 이제 처진 스트라이커들이다 뭐 이런 말씀도 드렸잖아요. 조르카이프 선수는 약간 그런 선수예요. 그래서 본인이 드리블로 다 제치고 들어가면서 직접 박스 안을 타격하는 그런 플레이가 있었고 또 조르카이프 선수가 이 유려한 드리블이랄지 이런 기술이 있는 선수임에도 동시에 어떤 걸 또 잘하냐면 아크로바틱 골, 원더골들, 오버헤드 킥 그런 게 또 되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지단 선수와 좀 부분적으로 겹치는 그 커리어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조금 이제 프랑스의 에이스를 오래 하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그전에는 에릭 칸토나 선수가 에이스잖아요. 여기에 도전하는 또 나비드 지놀라 뭐 이제 이런 선수가 있는 시대에서 에메 자케 감독이 바로 조르카이프 지단 시대로 넘겨버렸거든요. 그런데 지단과 그러니까 거의 처음부터 같이 중용되다 보니까 조르카이프 선수가 약간 거기서 조금 명성상의 손해를 보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조르카이프 선수가 또 클럽들을 이제 모나코에도 있었다가 파리 생제르맹에도 있었다가 인터밀란에도 있었다가 옮겨다녔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커리어 말기에는 볼튼에 가서 이제 불꽃을 태우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 선수가 클럽을 보니까 뭐 조금 이제 의심쩍다 이거죠. 약간 뭔가 지단하고 비교했을 때는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조르카이프 선수가 그냥 한 명의 선수로서 해낼 수 있는 차원에서 보면 저는 저 발락 선수 다음에 둬도 이상하지 않다고 봐요. 그 부분에서 A+의 기술을 지닌 선수.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현님과 함께 오늘 미드필더들, 좀 기술적인 중앙 미드필더, 공격형 미드필더까지 선수들의 기준을 갖고 티어를 나눴을 때 이러한 결과가 나왔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준은 저마다 다르다는 점. 오늘의 기준이 어떤 기준이었는지 아마 보시는 분들도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저도
저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시는 분들을 저는 100%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저의 기준일 뿐인데 다만 이제 제가 또 해설위원이고 뭐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뭐 절대적인 뭐 네. 이런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고 근심하신다면 요즘 세상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세상은 사실은 뭐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해도 네. 다 자유롭게 또 자신의 의견을 가질 수 있고 하는 그런 정도의 저는 열린 시대가 이제 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별로 너무 이거에 뭐 제가 선정한 거에 너무 그렇게 집착하시지 않으셨으면 저는 하는 바람이 있고요. 얼마든지 다른 네. 의견 저는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옆에서 쭉 듣고 지켜본 결과 다시 한번 느끼지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모든 기준과 근거를 제시하면서 선수들을 비교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분은 한 의원님 뿐밖에 없다. 아니 그거는 네. 다들 하실 수 있는데 뭐 욕 먹으나 뭐 안 먹으나라고 저는 좀 생각하니까 그래서 저는 하는 거고 아니 또 알겠습니다. 사회를 우리 임 의원님이 보신다고 하니까 네네. 제가 더 그냥 기꺼이 그냥 하겠다고 아유, 했죠. 감사합니다. 네, 저 아주 좀 좋은 또 뭔가 배움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지 네, 마세요. 알겠습니다. 뭘 네. 배웁니까? 네, 자 이상 한 의원님과 함께했던 미드필더 티오였고요. 좋은 참고 자료가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편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